사실상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금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전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한 주 걸렀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다 누구나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분 모셨는데요. 네이버 인터넷 카페 아포유 7만 카페의 수장이시다 17만 구독자의 유튜브 아포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종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종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 특집 한번 같이 네.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10대 뉴스 한번 뽑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10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1부에서는 10위부터 6위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5위부터 대망의 1위까지 차분차분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위부터 한번 봐볼까요? 10위입니다. 다주택자 증가세 추이 감소. 다주택자가 줄어들었나요? 다주택자 소유 통계라고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지난 한 2주 전인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제 그 통계표를 받아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 2018년도에는 30만 가구씩 늘어나다가 2019년도에 36만 4천 가구, 오히려 더 많은 가구 수가 늘어났죠. 이렇게 가구 수가 증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12위 뉴스가 다주택자의 이제 감소세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얼마나 줄었을까요? 지금 다주택자 감소세가 전국 기준으로 해서는요. 2017년에 14만 8천 명이었던 것이 18년 1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만 6천 명으로 줄었죠. 자, 이걸 갖다 전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살짝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서울만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매년 1년씩 이렇게 증가가 되어 왔었는데 다가구 주택자 증가 추이는요. 2017년 4만 6천, 2018년 4만 6천, 그런데 2019년 1,3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9년도에 5만 6천 명의 가구는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주택 가격 상승 바로 이런 부분 실수요 장세였다라는 걸 갖다 증명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19년도는 누가 뭐래도 정말 실수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9위입니다. 6월에 깜짝 놀랄 만한 폭등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6월에는 얼마나 많은 그 가격 변동이 있었을까요? 일단 6월 달에는 거의 급등이라고 봐야죠. 지금 서울시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8억 2,700이었던 게 바로 8억 6천으로 3,3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승했는가를 갖다가 알면은 실수요자분들이 여기에 대비하기가 아주 유리해집니다. 바로 6월 달에 종부세 기산일. 6월 이전에 팔게 되면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6월 이후에 팔게 되면 그 이후 1년치의 종부세를 더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5월 말일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되니까 3, 4월 달이 매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급매물들을 갖다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적기는 3, 4월 달. 그렇게 하면은 가격 협상폭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가를 갖다 그대로 신뢰해주면 안 되잖아요. 투자자들은 깎아야죠. 자, 깎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3, 4월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물량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물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어차피 종부세의 압박을 갖다 느끼기 때문에 3, 4월 달에 노려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 내가 1주택 소유자다라고 하시면은 3, 4, 5월 달은 매도를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자, 이제 8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위의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저희가 겪었어요. 대형 평수의 기환입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하고도 분명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만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40평형대, 50평형대 가격 상승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소형 평형을 압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물론 상승률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소형 평형, 그러니까 30평형대와 20평형대가 상승률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 한동안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나서 중대형 평수 공급을 설계해서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잘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 114형 이상
되는 중대형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정말 귀해요. 야, 역시 대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대화가 잘 통하는데 맞습니다. 바로 건설사회에서 과거에는 인기가 없었던 면적대가 탄생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35스퀘어미터가 넘어가야 대형 평형 50평일 초과 면적대인데 그런 공급이 거의 없었죠.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대형 평형은 희소성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지금은 상당히 가격 급등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위입니다. 세종시 국회 이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정말. 뉴스가 원래도 세종시는 올해 물량이 급감하는 시기이고 분양도 약간 좀 맞습니다. 소강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회복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좀 있는 해였지만 이 정도로 아주 무섭게 거세게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지금 세종시와 같은 경우는 좀 무섭기도 한 게 전세가율이 아직도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조금 살짝 상승하는 듯 하다가 또 지금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세가라는 것은요, 바로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 주택의 가치를 갖다 측정되는 것이 전세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매매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다 앞당겨서 현재 시점에 반영되는 것이 매매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세종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국회만 이전한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왜요? 일단 모든 기관의 중심지는 청와대예요. 청와대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해외 대사관저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다 청와대에 가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만 가지고는 단독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기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청와대가 이전된다면은 세종시는 지금 아마 지금의 상승폭 국회 그 이전 기대 심리가 썰만 해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청와대가 이전한다? 그러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종시의 입주 물량이 감소되면서 마침 이런 이슈를 터뜨려 버리니까 마른 장작에 불을 지폈구나. 그렇죠. 예. 상당히 타이밍이 안 아주 좋았죠. 타이밍이 예, 폭등이라는 게 뭐 좋은 죄송합니다. 거라고 호재라고 이야기해요. 이 혹도 아니죠. 그거는 서로에게 안 좋죠. 사실 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빨리 투기 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 2주택 이상을 세종시에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출이 이제 안 되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좀 세종시에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근데 이제 다시 세종시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분들한테 아주 어려운 시기였던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런 시였던 것 세종시에서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근데 무주택자이셨던 분들이 상당히 혼돈, 카오스의 맞아요. 시기였던 것 올해 같습니다.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숫자였던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마지막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기대가 되는 6위입니다. 자, 6위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유동성들이 주식이면 주식,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 부단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하지만 아니죠.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인상기가 오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도 금리 인상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주택 시장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 폭등도 시중 금리가 너무 낮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금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지금 여기에 빨간색이 매매가 뽑아놓은 자료고요. 그리고 파란색 전세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좌측부터 금리 인상기에도 전세가는 상승해 갔는데 2002년 중반부터는 금리가 계속 하락기인데 전세가도 하락해 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금리 인상기 전세가는 다시 또 상승해 가요. 자, 그럼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금리 인하기에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분명 전세가는 더 급등해야 되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아니 왜 전세가는 더 하락했을까요? 그리고 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시기에는 금리가 급등기입니다. 흡수하는 빨아들이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가는 상승해 가죠. 매매가도 2006년도 금리 인상기입니다. 폭등을 보시죠. 2006년의 폭등. 자, 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게 시장에 금리와 매매가, 전세가와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다. 오히려 더 큰 연관관계를 갖는 것은
수급이다. 아, 수급이다. 시장에 매물이 많고 적고 그 차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지금 이 차트 다시 한번 띄워서 보시게 되면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게 되면 매매가 상승률은 너무 급해요. 근데 전세가 상승률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인해서 이 당시에 2009년 이후에 부동산이 하락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전세가율이 30%인 곳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5억 5천인데 전세가가 1억 5천이야. 그런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아니 못하러 내가 종부세 걱정해 가면서 재산세 내가면서 왜 주택을 사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자체가 다 전세 시장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전세로만 몰리고 집을 안 사다 보니까 매매가는 하락해 가는데 전세가는 또 급등해 가고 그러다가 심리가 안 풀려서 예. 너무 전세가가 8, 90%에 육박해 버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집을 사고 말자 하면서 다시 매매가는 지금 급등해 가고 전세가는 또 보합의 시기를 갖다 그려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죠. 예, 작년하고 재작년은 입주 물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전세는 안정이 그렇죠. 정말 되었었죠. 예. 놀랍게도 지금 다시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다음 이슈에서 네, 다음 말씀하시죠. 이슈에서, 네. 자, 올 한 해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생활에 제약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항상 과거를 복귀하면서 다시 미래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 10대 뉴스 아포유 이종원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했던 10위부터 6위까지 뉴스 정말 재밌고 쟁쟁한 뉴스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